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여러분들의 경제 눈을 환하게 밝혀드리는 등대지기 나는 꼽살이다 158회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왜 어렵다,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리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충분히 다 우리가 또 그런 것에 대한 식들을 먹기 때문에 충분히 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서점 화제의 베스트셀러 인간 문재인의 삶과 생각을 가장 심층적으로 담아낸 책 운명에서 희망으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는 대통령 문재인의 솔직한 이야기. 가장이자 아버지 문재인에 관한 김정숙 여사가 들려주는 흥미로운 일화들.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통령 문재인의 삶과 생각을 분석해주는 심리학자의 사려 깊은 관점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고 싶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고 싶다면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운명에서 희망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가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2017 특강을 7월 8일, 9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국내 최고의 빅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벤처업계 대부 이민아, 디지털 미디어 혁명의 권위자 강정수 등 올해도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미래 흐름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합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문의 전화 070-7584-2050. 나는 꼽살이다 158회. 저는 경제 눈을 조금씩 밝혀가고 있는 개구먼 겸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아예요. 네, 오늘도요 제 옆에는 우리들의 귀염둥이, 목소리도 귀엽고 엉덩이도 귀여운 남자, 토실토실 엉덩이 경제학계 도날드 덕 선대 소장님. 와 하기 싫어. 왜요? 아니 지난주에는 그래도 세일러문 해주더니 이번에 또 무슨 오늘 셀로 저 치마 입고 왔나 한번 봐야겠다. 한 주 만에 또 왜 이렇게 도날드 덕이야. 도날드도 귀엽잖아요. 나 엉덩이도 안 커. 엉덩이 안 크다고? 응. 그럼 어디가 큰데? 머리? 그걸 또 꼭 머리? 물어보냐? 진짜? 잠깐 이상한 상상하신 분들 네, 다시 돌아오시고요. 아 그렇군요. 지난번에 그 게시판 보니까 그 핵 좀 못 반응이 우측 좋더라고요. 좋긴 뭐가 좋아. 너무 재밌다고 핵 좀 못. 당신 멘트는 핵 밥맛이었어. 핵 좀 못. 자, 도날드 덕. 네.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데요. 네. 자, 오늘 경제학계 도날드 덕 선대인 소장님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곱살 제 158회 본격적인 주제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역시나 낙곱살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노골적이면서도 뻔뻔한 광고 시간. 네, 오늘도 낙곱살의 광고를 제공해 주신 고마운 분들을 저의 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쭉 소개해 드릴게요. 이남희 박사님은 책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한 사람, 신중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단호한 사람, 희생적인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달 정도 됐는데요. 이남희 박사가 이야기한 모든 걸 확인할 만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말이 맞겠다라는 가능성은 발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운명에서 희망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더 맞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희망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모두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운명에서 희망으로 우린이 화이팅! 그 인이가 내가 아니란 게 슬프네 맨날. 그만해. 맨날 네. 눈앞에 있는 인이는 맨날 구박하고. 그렇죠. 우리 핵 좀 못 토실토실 궁뎅이. 네, 우리 선대인이. 네. 자, 낙곱살의 광고를 제공해 주신 고마운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야심작이죠. 2017년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7월 8일과 9일 세종대학교 대학원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정말 코앞인데요. 매진됐겠네요. 매진을
눈앞에 두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몇십 석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좌석이 아직 몇십 석 남아있다는 게 기적 같은 일 아니야 이게? 사실 지난해보다 이렇게 우리 홍보 기간이 좀 짧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다? 한 25일 정도 짧았는데 그래서 지난해 같으면 이미 매진되고 없었을 텐데 아직 몇십 석이 남아있다는 거. 이거 아직 제가 생각해도 너무 놀랄 일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신청 안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대박의 기회인 거야 이게. 정말 이분들은 정말 좀 최고의 운이 정말 따르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럼요. 올해 받을 복은 다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특강에 참석하는 분과 참석하지 않는 분은 미래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인생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오바는 나 혼자 할게. 당신은 좀 자중해. 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빨리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승장의 우량주 특집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네. 한번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시간입니다. 2017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지금 조금 자리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 방송 나가면 이제 금방 매진될 것 같다고 하니까요. 더 늦기 전에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셔서 빨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 유튜브에 저희 낙곱살 방송이 많이 올라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 무단 업로드입니다. 게다가 이 광고까지 붙여서 이분들이 쏠쏠하게 광고 수익까지 챙기시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신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또 읍소하는 메일이 계속 오고 있다고 하네요. 한 번만 봐주세요. 신고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등등의 지금 읍소가 지금 메일이 지금 계속 오고 있다고 하는데 100만 번을 보내주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 지금 저희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포기하시고요. 빨리 내리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올릴 생각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요. 저희가 그냥 아예 저희가 직접 유튜브에 낙곱살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올리고 있고요. 네, 유튜브에서 낙곱살 들으실 분들 저희 낙곱살 공식 채널을 통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구독만 넘으면 뭐 이런 거 공약 있으시다고요? 공약? 응,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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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좀 파. 아니 당신 발음이 좀 이상했어. 왜 난 발음 좋은데? 공약. 헐. 공약 있다고. 공약? 무슨 공약일까? 만 넘으면은 늘 집에서 즐겨 입으시던 세라복을 입고 여기 낙곱살에 녹음을 할 때 세라복을 입고 오겠다. 아예 나를 변태로 몰아가는구나 이제.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 좀 이렇게 중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좀 돌아가자. 왜요? 왜? 아니 예전에는 박현아 씨 들어오기 예전에는 뭐 중학생 딸내미하고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통 듣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 보내오신 분들이 종종 있어. 뭘 종종이야? 딱 하나 있었는데. 뭘 딱 하나야. 아니, 그분도 두 건인데. 두 건. 근데 그분의 말투도 약간 이랬어. 조금 아쉽네요. 네, 이랬으니까. 그게 조금 아쉽네요가 아니야 사실은. 근데 사실 요즘 중학생들한테 저의 이런 드립은 너무 시시한 정도의 애기 드립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는. 그렇죠? 당신의 몰지각한 그런 생각이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거야. 좀 더 세게 해야지. 뭐 좀 세게 하네. 이 정도지. 뭐 이 정도야 뭐. 그쵸? 공약 뭐 할까요? 공약 제 생각에 셀러복 1순위로 하고. 내가 김현미 장관을 대신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그다음에 무료로 내보내 협동조합 주택을 100만 채 짓겠다는 공약을 제가 대신하면 안 되겠지. 야, 막 좀 이상한 공약을 내뱉듯이 좀 거의 드셨어요? 아니 연극끼리 물으니까 나도 지금 막 던지는 거잖아 지금. 오늘 주제하고도 연관돼 있고. 네. 또 김현미 장관이 오늘 또 나왔네요. 김현미 장관님 제가 선대인의 아버터입니까? 이렇게 또 하신다고. 네. 조심하세요. 지금 김현미 장관이 그만 우겨 드시고. 우려 드는 게 아니라 훌륭하신 분이잖아. 네, 김현미 장관님 화이팅. 화이팅. 네. 자, 그러면 클릭 구독자 수가 만약에 10,000명이 넘는다. 그러면은 뭘 하면 좋을지도 게시판에다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혼자 검토해. 네, 제가 시키겠습니다. 선대인 소장님한테.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12조 원이 적립됐습니다.
기금 규모는 막대하지만 투자는 주식과 채권 같은 금융 부문에 99.9%가 몰려 있습니다. 이런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주택 같은 공공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이집 가운데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은 10.6%에 불과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의 비율은 5.2%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자는 쪽은 이런 게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되고 출산율도 낮아지는 요인들이라며 기금을 공공투자에 활용하자고 주장합니다. 국민연금은 2040년에 2,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거대 기금의 투자 방식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의 전문가들은 공공투자로 출산율이 높아지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 기금도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현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래서 연금의 미래는 수익률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취업을 해갖고 보험료를 납부하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하지만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공투자는 본질적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인데 수익률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가 가입자들의 노후 자금에 섣불리 손대면 노후 안전판이 흔들린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자, 나는 꼽살이다 제158회 이제 본격적인 주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낙곱살에서 주택 문제에 관련된 얘기 최근에 다뤘는데요.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난리가 났어요. 자, 그만큼 이 문제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뜻이겠는데요. 이 부동산 투기를 잡고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사도록 선동해서 가계부채를 잔뜩 키운 지난 박근혜 정부와 같은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요. 자, 또 하나. 서민들이 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저렴하고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건 역시도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한 방안이요. 바로 국민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자, 국민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네, 신선한 발상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국민연금으로, 아니, 왜 그런 데다 써?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야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과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낙곱살을 찾아주신 손님은요. 저 멀리 대구 아인겨. 대구에서 올라오셨어요. 네. 정성훈 대구 카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님 어서 오세요. 와.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전 서울 사람입니다. 너무 이 우리 중에서 제일 표준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네네. 대구 가톨릭 대학교라고 돼 있지만 네. 이게 경북 경산에 있어요. 예,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네. 대구 옆에. 대구 옆에. 예, 네. 분당처럼. 서울 옆에. 분당처럼. 제 고향입니다. 참고로. 고향이에요? 네. 그리고 재수 없는 최경환 의원 지역구. 알아서 얘기하는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진 납세하시네요. 네네. 어르신분들은 이제 효성여대로 많이 알고 있죠. 효성여대. 효성여대가 이제 카톨릭 의대랑 통합을 해서 이렇게 지금은 남녀 공학이 된 거죠, 그러면? 네, 원래 여대였는데 이제 남녀 공학이 됐죠. 내가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여자애가 네. 이 효성여대로 갔어.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노관심. 아니 갑자기 안굴 좀 이야기 좀 하자. 네. 아니 그랬다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여자랑 뭐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아니 그 이후로 결혼 약속을 했는데 지금 혼자 서울 올라온 거 아니야? 학교 얘기를 했는데 여자 얘기 빠진다.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어서 좀 아쉽네. 그래요? 사모님 방송 듣고 계시죠?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이거 한번 요즘 열심히 듣던데. 네. 효성여대 네, 다니시던 선대인 소장님의 첫사랑. 네, 방송 잘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근데요. 아니 지난해에도 그 녹색연합 그 활동가님 그분도 네.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게스트분께서 자꾸 이 벙커원이 충무로인 줄 알고. 예. 네. 전 1층도 들어갔다 왔어요. 1층인 줄 알고. 1층인 줄 알고. 너무 물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충정로, 그렇죠. 충정로에 있습니다. 네, 충무로 아니고요. 자, 정성우 교수님.
자, 어떤 분인지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손길 오빠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왜 모셨어요, 교수님을? 정성훈 교수님은 사실 그 지난 대선 전에 더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별도로 정책 공약을 좀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던 분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도 계셨죠. 네. 예. 그러면서 이 양쪽을 오가면서 굉장히 이제 이 정책 공약 만드는데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주택 정책과 관련된 공약들에 상당히 이제 좀 이 많이 관여를 하셨어요. 뭐 가계부채 문제도 연관돼 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더민주 쪽에서 작업할 때는 가서 캠프에서 오라고 얘기 캠프에 들었어요?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냥 제의 제가 없었어요? 없었네. 네. 없었네. 나 같은 거물은 함부로 못 불러. 진짜 화난다. 네, 계속 얘기하시죠. 네. 아니 그 작가님. 왜 웃는 거예요? 작가님이 거물이 아니라 고물이라고. 이거 편집해서 네. 빼 이거. 왜? 난 너무 재밌는데. 빼. 못 빼. 안 빼? 안 빼. 얘기하세요, 계속. 빼는 게 좋을 걸. 알겠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아이, 흐름이 끊겼잖아 이거. 그래서 캠프. 아니, 그래서 하여튼 뭐 저도 저 정책 공약 작업에 잠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뵙게 된 분인데요. 상당히 뭐 좀 좋은 정책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특히 이제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주택 공공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안에 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뭐 그래서 이제 오늘 모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분이요, 이른바 조세 쪽도 전문가시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봤더니 재무관리 박사, 세무학 박사. 네, 박사 2개입니다. 네. 우와. 네. 그러면은 저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본인 세금 신고 본인이 하시나요? 아니, 저 세무사한테 맡깁니다. 나도 세금혁명당 출신이지만 나 이런 게 제일 궁금하더라고. 왜냐면 그거 계산하려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세무학 박사신데도 근데 그게 이제 시스템으로 이게 클릭해야 되는데 클릭을 잘못 실수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까시네요. 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수전증이 있으시군요, 두 분 다. 네. 그래서 뭐 끝이에요? 끝. 네. 네. 네, 오늘 재무관리 박사, 세무학 박사, 경제통상학부 교수님 정성훈 교수님 모시고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국민연금,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소중한 돈이잖아요. 사실 저 굉장히 좀 의심이 많은 성격이긴 한데 제일 이 좀 약간 의심 많이 되는 부분이 이 국민연금이거든요. 왜요? 제대로 도대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운용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되게 좀 의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왜 그런 의심을 하지 이런 표정이신데 나중에 좀 의문 좀 풀어주시고요. 네. 자, 왜냐 최근에 좀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국민연금이 대주주 중 하나였는데 근데 정해진 절차나 자문기관 의견 싹 무시하고 합병 찬성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또 이게 알고 보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하고 연관이 있었다. 이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야 이거 국민연금 못 믿겠네 이런 얘기가 좀 많았거든요. 뭐 그동안에 또 이거 말고도 뭐 국민연금이 이 정부의 쌈짓돈처럼 막 악용되고 있다. 요런 불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서부터 얘기를 했지? 일단은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중에서 그러니까 사적연금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알면 삼성생명 이런 게 사적연금인데 근데 그런 어떤 사적연금이나 공적연금 중에서 가장 탄탄한 연금이 국민연금입니다. 탄탄합니까? 예. 그래서 현재 연말까지 한 대략 한 600조 정도가 쌓여 일 거예요. 연말까지. 근데 이제 그게 2,500조까지 2040년까지 이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느 정도 이게 규모냐면 그 양적 규모는 전 세계 3위. 오, 네, 진짜요? 그다음에 질적으로는 세계 1위. 그러니까 질적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 규모 대비 그 연금 규모를 따지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1,500조거든요. 그러니까 1,500조 중에서 600조를 이제 국민연금이 쌓여진 건데 이 부분이 세계 1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적으로는 미국이 1위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쌓여 있고 우리나라는 3위.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아주 탄탄한 연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제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는 왜 나왔냐면 정치 공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게 한 2060년 되면은 이제 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60년이면 몇 년 뒤죠? 지금 17년이니까 거의 뭐 한 43년? 예, 그러니까 43년 동안 이렇게 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금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 벌써 적자가 났고요.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사학연금이라고 이제 저같이 이제 교수나 선생님들이 가입하는 사학연금은 2034년에 고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비해서 가장 안전한 연금이 이제 국민연금인데 43년 뒤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6.25 일어나면 1950년도에 6.25가 일어났는데 1993년을 6.25 때 걱정을 하는 게 말이 되는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알겠고, 왜냐하면 그 과정 중에서 또 엄청난 히스토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기금이 뭐 운용이 잘 됐다가 못 됐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민연금이 이제 고갈된다는 거는 걱정한다는 거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고, 2040년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가파르게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여기서 뭐 국정농단 뭐 국민연금 대주주의 문제 이런 부분은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이 국정농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된 거지, 뭐 기금 운용의 어떤 도덕성, 뭐 자체적인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법 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랑 국민연금이랑은 연관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또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 내가 너무 또 괜한 걱정을 했나 이런 생각도 좀 살짝 들긴 하는데, 근데 그 선택 오빠, 이 국민연금이 수익을 또 어떤 식으로 주로 내요? 이게 주로 뭐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주로 발생하는 건지? 국민연금은 이제 그 기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요, 많은 부분. 네. 그 투자를 할 때 지금 하고 있는 건 국내에 한 70% 정도를 하고 해외 투자를 한 30% 조금 안 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 비중이 대략 한 제가 알기로는 한 73% 이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국내 투자 중에서는 이제 사실 많은 부분이 채권 투자를 하죠. 뭐 국채 같은 걸 사주기도 하고요. 그 국채 이제 투자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와서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대체 투자라고 해서 뭐 채권 외에도 뭐 해외 주식, 부동산 뭐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상대적으로 좀 늘려가고 있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은 대체로 이제 뭐 비교적 정해져 있잖아요. 채권 시장이 이제 금리에 좀 연동되기도 하는데, 반면에 이제 이런 주식 투자 또 해외 투자를 통해서 이제 수익률을 좀 높이고 있고요. 지금 요즘 최근 몇 년간 전반적인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률이 대략 한 5%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보충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가 일반인들이 듣기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금융용어가 막 튀어나오니까. 좀 뭐 쉽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예. 그게 어려워요. 쉽게 설명하는 게 사실은. 근데 하여간에 지금 국민연금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질까요? 왜 떨어지고 있어요? 이자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채권, 은행 가면은 예금 이자가 높았잖아요. 그렇죠. 이율이 높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1%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 그 기금운용 수익률 자체가 계속 떨어져서 작년에는 평균 한 33%대였습니다. 3%대, 3%대 평균. 투자 수익률이? 예, 전체적으로. 네. 아, 전체적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주식 투자 수익률을 봤나 보다. 예, 주식 투자 수익률이 한 5%대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채권 수익률이 한 2% 그렇죠. 초반 이래 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33%대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익률이 좋아야 돼요. 운용술이 좋아야지 기금이 더 안정적으로 쌓여서 고갈 시점이 늦춰지는 게 하나 있고요. 또 고갈 시점이 늦춰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제 보험료율을 올리는 거죠. 국민연금료율을 지금 뭐 8, 9%인데 이거를 10% 이상으로 12%로 올리면 이제 기금이 더 안정화되겠죠. 고갈이 안 되려면. 그래서 지금 근데 그거는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그런데 또 국민연금료율을 더 떼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한 1, 2% 정도만 떼면 한 1, 2만 원 올리는 거니까 그 정도는 또 미래를 위해서는 또 익스큐즈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이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뭐 아까 뭐 탄탄하다라고는 얘기는 해주셨는데 뭐 몇십 년요? 2040년까지 2,500조가 쌓인다. 아니 근데 사실 2040년 지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고갈되게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은퇴자들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게도 우리 100세 인생이잖아요. 예, 100세. 예, 100세 목표죠. 전 120살까지 살 건데 예. 그러면 고갈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운용을 잘 해야 되고 또 정 안 되면 보험료도 올려야 되는데 독일은 저기 국민연금 적립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모르죠. 우리나라는 지금 2040년까지 쌓여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뒤에 고갈입니다. 독일은. 일주일에 고갈이요? 예. 그럼 그 사람 독일은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이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갈에 대해서 걱정하려. 우리는 이거를 좀 이상하게 봐요. 외국에서, 유럽에서. 왜 그러냐면은 왜 이 돈을 생돈을 쌓아놓고 있느냐. 그거를 운용을 해야 해서 뭐 복지 재정으로 쓰던지 풀어야지. 이거를 왜 산더미처럼 쌓아놓냐 해서 왜 이해가 안 가요. 일주일 뒤면 어떻게 되냐면 재정에서 연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이거 바로 이제 부가식 방식이라고 하는데 유럽은 거의 다 부가식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42년 뒤, 43년 뒤에 고갈되는 거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한다 국민연금을 정치인들이. 그래서 솔직하게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국민연금 구조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사실 저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적립식으로 이제 받아서 지금 쌓아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편으로는 엄청난 이제 지금 그 자금 규모를 이제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약간 퇴장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당연히 뭐 기금을 운영하고 뭐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제가 이제 그 걱정이라기보다 이제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 이제 노인 빈곤율도 높고 뭐 그래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제 해소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필요성도 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나중에 한 40년 후 정도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은 충분히 이제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부가식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한편으로 이걸 조세해서 사실 그 해에 필요한 만큼 이제 걷어서 사실 이제 지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는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가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한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나중에 충분히 그만큼 낸 만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죠. 네, 저 굉장히 의문 갖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경제 상황이 사실 42년 뒤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동안에 그러니까 그때의 그 어떤 조건이 들어오면 요율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보험료를 올리면 저번 계산하면 한 2100년까지는 연장됩니다. 2060년에 고갈되는 게 보험료를 한 12% 정도 올리면 13%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수익률을 좀 이제 3%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한 2080년에서 100년 사이로 늘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서 한 2040년 가봐서 또 이제 정책적으로 또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뭐 우리가 적립식 방식을 채택한 이상은 이 구조를 지금 바로 변경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변경은 불가능해요. 저건 이제 적립식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우려를 하니까 그렇게 우려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부가식 방식을 예로 비교하면은 이제 독일은 일주일 뒤에 고갈인데 우리나라는 안전한 편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뭐 적립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이제 모신 이유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쨌거나 이 엄청난 자금을 국민 전체의 그 자금을 마련해 놨다면 한편으로는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이제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되고요. 뭐 적정한 수익률도 맞추면서 이걸 우리가 공공의 목적에 맞게 좀 더 잘 활용할 수 없을까? 그 중요한 거죠. 예, 이왕 뭐 이렇게 걷는 거라면 우리의 노후도 편안하게 하면서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럼요.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건 어떨까? 이런 걸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방안과 관련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눠야 할 부분인데요. 그 요즘 떠오르는 방안 중 하나 바로 국민연금 공공투자라는 겁니다. 교수님, 이 국민연금 공공투자 이게 또 교수님이시니까 귀 쏙쏙 들어오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담을 팍팍 주시네요. 오, 운을 맞추시면서 라임을 맞히는 거죠. 쏙쏙 팍팍. 게스트가 감이 조금 있어, 그지? 감이 있어.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공투자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우리나라 임대주택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네, 묻지 말았어요. 네. 한 뭐 주택 재고량이 한 뭐 이제 이거 어느 기관에 따라서 다른데 대략 이제 5%에서 6% 사이에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택 재고량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데 이제 OECD 평균을 보면 한 10% 내외가 됩니다. 10%.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반 정도밖에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보급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로 보면은 30-40%예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두 집에 한 집이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고요. 또 하나 부족한 게 뭡니까? 모르시죠? 나는 매기시네요. 나는 맥락상 답을 알겠는데 이야기하면 김 빠질 것 같아요. 보육시설. 어린이집, 우리 그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문지를 딱 조사를 하면은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집이 주거 문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왜 문제냐면 민간 어린이집 가면은 이제 그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비싸고. 근데 공공임대주택은 당첨돼야 되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택없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공투자에서 좀 보육시설을 늘리자. 그러면 이런 말 나와요. 민간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다 공공과제 하면 이거 공급과잉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으로 이제 매입을 해서 돌리는 방안까지 해서 공급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공공투자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우리 치매 노인들도 있지만 요양병원이 좀 비싸잖아요. 민간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공섹터에서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또 공공투자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는 공공병원. 민간 병원은 많은데 공공병원이 낙후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런 병원.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보면은 OECD 평균에서 턱없이 다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올려보자라는 게 이제 주거랑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올리자라는 게 공공투자라는 부분이고 자 그렇다면 자금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금을 쓰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재정에서 이제 국가에서 예산이 한 400조 정도 되는데 400조에서 이제 써도 되는데 문제는 그게 400조 예산이 이미 다 지정돼 있어요. 목적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여윳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금이 좋을까라고 보니까 아까 내가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80조 이상씩 신규 자금이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국민연금을 공공투자에 활용해서 이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문제죠. 사회적 문제가. 이거를 지금 개혁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시도하지 않으면 5년 안에 안 하면 망할 수도 있는 나라가 지금.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공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 여유자금이 가장 탄탄한 데가 국민연금이라서 국민연금을 공공투자로 사용하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실 거죠? 그러면 이거 쌈짓돈인데 왜 쓸 것이냐. 이분 완전히 점쟁이네. 그러니까. 예상 질문. 오늘 그냥 뭐 다 지금. 그냥 하시네. 혼자 단독 방송 하셨는데. 제가 얘기할 때는 조시다가 뭐 이렇게 딱 질문 던지면은 졸다가 걸린 학생처럼 버쩍 깨지시는. 진짜 대단하신데. 근데 사실 말씀 들으면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 근데 수익을 내야지 왜 이렇게 국책 사업에 우리 돈을 쓰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국민연금 냈거든요. 지금 안 내세요? 지금 사학연금. 사학연금입니다. 혹시 사학연금을 내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을 활용하지 않는가? 그래서 누가 어떤 기자가 그렇게 했어요. 국민연금에 5적에 제가 들어갑니다. 지는 국민연금도 안 내는 놈이 혜택 누르려고. 그 국민연금 얘기하고 있다고. 국민연금. 그러니까. 너는 사학연금이라 얘기해라. 이래가지고 누가 모 기자가 대문짝 맞게 5적에 들어갑니다. 제가. 유명하죠. 저 나름대로. 김종인도 들어가 있고요. 5적에. 5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저는 강남 부동산 중개업계 거의 전공의 최대적. 적적이 모였네요. 나는
적적이 모였는데 왜 이렇게 적적하지? 나는 적이 없네. 자, 정성희 교수님 말씀 조금 제가 보완해드리면 이게 공공임대주택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뭐 유럽 국가들은 대략 한 20-30%씩 정도 돼요. 이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이. 근데 여기에는 또 중요한 게 빠졌는데 우리가 흔히 협동조합 주택이나 뭐 각종 이제 사형 주택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되게 이제 공공성이 강하거든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다만 그게 이제 뭐 NGO라든지 협동조합 주택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주택도 이제 재고 비율이 되게 높은데 한국의 경우는 이런 주택도 거의 없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그 병상 이야기 하셨는데요. 우리는 전반적으로 공공 인프라가 되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병상 같은 경우는 전체 그 공공 병상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뭐 예를 들면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그 진주의료원 그거 폐쇄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병상 공공 병상 비율이 막 80, 90% 넘는 그런 유럽 국가들도 많아요. 그 100%인 데도 있고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공공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확충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런 이제 지금 제안을 하고 계신 그래서 거죠. 임대주택 아까 100만 호를 추가로 지어야 되는데 그 100만 호 짓는 거 이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예, 사회적 주택도 들어가 있고 협동조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아니 근데 그 아까 이 말씀을 해주시다가 만 것 같아서요. 뭐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 있잖아요. 왜 수익을 안 내고 국책 사업에 쓰느냐.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교수님. 자 죄송합니다. 네. 자문자답 하시려는 걸 우리가 껐는데. 일단 결론을 얘기하면요. 국민연금 낸 돈 1원 한 푼 손실 없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수익성 더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도출 방안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을 그 기금 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바로 집을 지면 어떻게 되죠? 모르시죠? 집을 지면 이게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적자도 날 수 있고 흑자도 날 수 있잖아요. 네네.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변동성이 심해지는 거죠. 그냥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국가가 이제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제 어려운데 잘 들어야 되는데 채권을 발행하면 이제 연간 10조가 필요하다. 10조짜리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을 국민연금이 사주는 겁니다. 그럼 사주면 채권을 사주고 10조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영하는 거에서의 수익률이 나든 안 나든 간에 그 채권을 가져갔잖아요. 국민연금은. 갚아야지. 갚는 거는 확정이자로 꼬박꼬박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상관없이 이 사업이 뭐 떼돈을 벌어도 한 2% 3% 주는 거고요. 네. 설사 뭐 적자가 나더라도 2% 3%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절대로 손실이 없는 거죠. 저는 진짜 처음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저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국민연금에서 집 짓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해된 아파트 거죠. 이름이 국민연금일 줄 알았죠. 그럴 줄 알았죠. 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군요. 채권을 인수해서 하는데 여기서 더 안정적이고 좋은 게 뭐냐면 어차피 아까 우리 선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들어보셨죠? 저를 너무 무시하신 저 4년째 나왔어요. 그렇죠. 아주 고학력자입니다. 고학력자. 네. 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위험한 주식도 사야 되고 안전한 채권도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 채권 살 거 여기 국민연금 공공투자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이게 이제 안심채권이라고 명명했는데 이 안심채권을 사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채권을 사니까. 네, 그래서 어차피 그 사고 그 다음에 확정이자를 주고 국채 수익률보다 좀 한 0.01% 더 준다. 그러면 운용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거죠. 네. 자, 구체적인 얘기 저희 후반부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약간 맛배기로 해주신 거죠? 네, 맛배기입니다. 뒤에 2부에 더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오해 안 시키려고요. 그렇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해하지 말자. 자, 이와 관련돼서 중앙일보의 2017년 4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제목 문재인 후보의 국민연금 임대주택 투자 공약 논란. 제목에 논란이 들어갔어. 이 중에서 일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과거에 아픈 기억도 있다.
1994년부터 2005년엔 기획재정부가 사회간접자본 그러니까 SOC 건설 등의 국민연금 기금 45조 원을 갖다 쓴 뒤 이자를 제대로 쳐주지 않은 적이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복지부가 민간 어린이집,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등의 장기 저리의 시설 자금과 기능 보강 비용을 대여했다. 특히 94년부터 98년까지 민간 어린이집 5,518곳에 6,788억 원을 대여했다가 이자가 너무 싸다는 비판을 받고 회수했다. 못 받은 돈을 지난해서야 다 회수했다. 네, 이거 일부가 저희가 읽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뭐 쌈짓돈처럼 이렇게 막 갖다 쓴 과거를 지금 되풀이하지 말란 법이 있냐,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중앙일보 모 기자겠죠. 네. 그러니까 기자가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공약 내용을. 지금 이런 방식이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재부가 갖다 썼다. 직접 투자하고 채권 발행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도 뭐 시설자금 기능 대여를 했다. 돈을 빌려줬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 공공투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과는 방식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거 옛날 방식을 갖다 되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죠. 기자님 이분은 왜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썼대?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건 진짜 팩트 체크해야 되겠네요, 진짜. 네, 이거 팩트 좀 체크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혀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럼 교수님 해외에 이렇게 그 공공기금을 공공투자에 사용하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공공기금 사용한 사례는 뭐 북유럽 스웨덴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시아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나라 싱가포르. 안 좋아하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나라? 싱가포르 좋은데 가면. 나 홍콩 이러려고 했는데. 홍콩은 이제 너무 많이 갔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기분 좋을 때 홍콩 간다 그러잖아요. 이럴 때 교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 거예요? 네.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무시하면 되는 거죠. 가끔 저래요.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집이. 그래요? 그게 이제 공공기금을 갖다가 쓰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요? 내 친구는 그러면 되게 비싼 월세집에 사나? 싱가포르에 사는 친구 있는데 집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싼 데 사나 보죠. 뭐. 우리나라 그 제일 비싼 뉴스테이 사업이라고 있어요, 부동산에. 그거는 뭐 보증금이 4억 얼마에 월세 한 100 얼마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임대주택도 있고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거기도. 근데 그런 데도 있고 또 월세 한 뭐 10몇만 원 하는 그런 월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지난 정부에서 중산층 서민용 임대주택이라고 내놨으니 얼마 웃기는. 그 광고 엄청 하잖아요. 되게 그 멋있는 남자 그 배우 모델 써가지고 살고 싶더라고. 그 건설업자들이 새로운 먹거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낸 사업이기도 해요, 사실.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재밌는 얘기. 안 재밌으면 큰일 나요. 손 들고 서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근데 현 정부도 지금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있었대요. 현 정부가 아니구나. 과거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서도. 어떤 봤더니 봤더니 사투리를 쓰나요? 서울 사람인데. 봤더니 뭘 봤냐면 그 기금 투자하는데 투자처를 봤어요. 투자 운영처를 봤더니 국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발행하는 기간에 따라서. 국민 무슨 채권이죠? 국민주택 채권이죠. 국민주택 채권.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있어요. 주택 도시기금 운용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그 채권을 사더라고요. 국민연금이. 근데 국민임대주택 채권이 뭐냐면 그 채권으로 돈이 들어온 거는 임대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게 똑같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해요, 이 공약을. 근데 과거에는 이제 계속 해왔으면서 본인이 아니게 한 거죠. 모르고.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지금 제대로 내용 파악을 하지 않고 일단 새 정부가 하는 일이라서 지금 막 반대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사례고 또 국민들이 오해하는 대표적인 사례.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타깝죠. 네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아까도 뭐 얘기를 했지만 이 국민연금 공공투자의 방안 중 하나 바로 국민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진짜 이거 근데 말은 좀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 뭐 어떤 거예요? 국민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자. 예. 네네. 자, 근데 이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 서울 SH공사의 장기전세, 뭐 시프트도 있고 이 박근혜 정부 때는 행복주택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근데요. 나는 이게 정말 숨통을 틔워줬는지 정말 궁금해요. 근데 왜 아직까지 서민들은 진짜 주거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대로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또 지적당하시는데. 아니요. 저 지적해 주세요. 저 네. 지적 좋아해요. 영구임대주택이 참여정부 이후로 거의 공급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다음에 그냥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거는 뭐냐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그 임대주택이에요. 분양 전환, 그러니까 만기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분양 전환 주택, 10년 분양 전환 주택, 뉴스테이 사업은 몇 년? 8년. 8년 분양 전환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재고가 써야 되잖아요. 임대주택 재고량이 써야 되는데 이게 분양이 되는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돼버리면은 재고가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안 쌓이죠. 그걸 멸실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멸실률이 많아지니까 그 국토부에서는 계속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럼 누적돼서 쌓여져야 되는데 안 늘어요. 안 늘어나는 게 멸실이 되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기간이 영구 임대주택이면 어때요? 누적되겠죠. 그렇죠. 그거의 논리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서 질문을 던진 것이 문제가 영구 임대주택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5년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임대주택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생애주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5년 임대주택이면은 전세 2번 돌리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세랑 똑같은 거. 전세 만기 또 이건 임대주택이 아니고 뉴스테이 사업도 마찬가지. 8년이면 사실은 애 낳고 8살이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가 이제 성인이 될 때 20살이 될 때까지는 좀 주거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년 이상은 돼야지 그게 좀 임대주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구 임대주택이 거의 단절되고 분양 전환주택만 계속 졌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량이 안 쌓여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여기 주거난에 얼마나 숨통을 쥐어왔다. 주거난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느끼질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분양 대기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런 사실은 그 공공 임대로 존속하는 기간이 되게 짧은 주택이 사실 공공 임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공공 임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가 되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실 5년 뭐 또는 10년 기다려서 이제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다가도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걸 나중에 내가 싸게 이렇게 내가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장기간 임대로 산다 이런 생각보다는 주거용으로 산다 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이걸 또 재테크 수단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이게 우리 공공임대주택 정말 제대로 된 의미에서의 공공임대주택에 굉장히 이제 제도적인 혼란이 있는 거죠. 진짜 말씀 듣고 저는 이제 알았네요. 대표적인 게 이제 판교. 판교 아시죠? 판교가 이제 임대주택이 이명박 때 져가지고 이제 만기가 10년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양 전환이 들어와서 지금 막 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한 채당 한 2억 정도 원가가 들어갔는데 지금 그걸 6억에 파니 뭐 감정평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뭐 4억 5천에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LH공사 같은 경우는 짭짤하죠. 2억의 원가에 사서 4, 6억에 파니까 10년 만에 수익률 10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률을 남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거난을 심화시키고 또 이제 선생님처럼 아까 이제 이거를 재테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임대를 살다가 이제 6억이 없어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EBS에서 뭐 주거 관련해서 한 3부작 다큐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 독일 같은 경우는 그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할아버지 분이 나오시는데
이게 이제 평생토록 사니까 이게 그냥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 내 집처럼 다 꾸미고 살고 뭐 이걸 내가 내 집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공임대주택 진정한 의미에서 공공임대주택은 그러니까 자기 생을 다할 때까지 살 수도 있어야 되고요. 최소 20년 정도는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아, 그러네요. 사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이 정부의 정책이 좀 얼마나 이렇게 엇박자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꾸 막 웃음이 나오려고. 왜 웃어요? 얼굴 보면. 왜 제가 웃기게 생겼어요? 아니 너무 재밌어져가지고요. 네. 기분 나쁘네. 아 진짜. 아니 근데 교수님이 이거 현아 씨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나를 좋아해서 그렇다기보다 좀 웃겨가지고. 아니 요즘에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가지고요. 너무 좀 밝아서 스튜디오가. 그래요. 너무 좋았어요. 또 그런 의미라면 제가 또 웃겨드리죠. 네. 엔돌핀이 왜? 비웃네? 비웃는 게 아니라. 나는 비웃네 지금. 좀 약간 교수님과의 다른 질적 웃음 좀 약간. 아니 다르지 당연히. 나는 왜 당신하고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 피곤하지. 나도 피곤해. 질소 같은 여자? 핵종목. 네, 또 하나 그 LH 공사. 자 여기서 왜 그 주택 청약 저축 이런 거 들면은 그 돈이 사실 그 국민주택 기금이라고. 이게 또 잘못됐어요. 국민주택 기금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 와 교수님. 왜 말을 자꾸 너무 잘못 썼어요. 주택도시기금. 아 네. 자 주택 청약 저축 이렇게 들면은 그 돈이 이제 주택 도시기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공공주택 사업에 쓰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택도 없어요? 이게? 이 주택도시기금이 또 문제가 많아요. 아,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판도라의 상자야. 어머, 열어주세요. 열어드릴게요. 판도라의 상자 좀 열어주세요. 주택 청약저축은 들어봤죠? 그럼 저도 들어주세요. 한 1,500만 명 정도 가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 연간 6, 7조씩 쌓여요. 그 돈을 갖고 이제 주택도시기 매년 6, 7조씩 쌓이니까 지금 얼마 정도 140조 정도 됩니다. 쌓인 돈이. 국민연금기금만큼은 600조만큼은 안 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 한 43개 기금, 공적 기금 중에서 한 3위 정도 돼요. 규모에서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이 한 140조 정도 쌓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주택 채권이랑 주택 청약 저축으로 모인 자금이 이 주택도시 기금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사 갈 때 어디다 취득세 신고하나요? 이사 간 적이 없나? 집을 살 때. 집을 살 때. 집을 산 적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여기 구청에 그 취득세 신고할 일이 없구나. 내 가슴에 좀 스크래치 났네. 네. 산 적이 없어서. 네, 그렇구나. 나는 산 적은 있는데 너무 오래됐다. 네, 저는 집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구청에 신고하는 3년 전에 그러니까 신고 어디다가 구청에다 해요. 신고를 하는데 취득세를 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채권을 강요를 사라 그럽니다. 강제적으로 취득세 일부를. 그래서 구청 1층 가면은 은행이 있어요, 구석에.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행이 구청 간 일이 없어요. 하여간에 가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취득세를 국민주택채권으로 사는 거예요. 일부를 할인해서. 근데 그걸 갖고 있기 싫으니까 그냥 할인해서 팔아버려요. 사자마자. 그러면은 국민주택 채권이 인수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이 계속해서 취득세로 해서 국민주택 채권을 발행한 그 할인된 가격 그만큼만 계속 기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이 계속 자동방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득세 중에서 채권을 강요하게 사게 하지 말자 뭐 그런 거를 지금 진보 쪽에서는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그런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를 가면은 집을 이제 사면은 계속 취득세가 발생되니까 지금도 지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주식에 투자해요. 돈을. 대략 한 3조 정도 지금 투자가 돼 있고. 사실은 이 국민주택 기금이래.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은 말을 잘못했다고 주택도시기금은 네. 서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가입자가 서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주식에다 투자해서 만약에 주식에서 손실을 보게 되면 아까 말한 국민연금 내 돈 갖고 왜 장난치냐. 그게 여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주식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수익은 잘 나요? 그거는 공고를 안 합니다. 왜요? 예? 왜 알려줘야지. 그거를 왜 저한테 물어보면 여기 사장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네. 저희가 너무 눈을 동그랗게 거기서 뭐 안 해주겠다는데 뭐 제가 뭐 교수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수익률을 오픈해야 되는데 그거 오픈하면 또 국민들이 난리 나니까 홈페이지 게시판에 난리 나니까
이제 리스크 차원에서 민원 리스크에서 닫아놓죠. 그래서 하여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자금이 무려 140조 중에서 한 4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조가 여유 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택도시기금 이 40조를 당장 공공임대 쪽에 투자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40조가 이미 지금 투자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외 부동산도 샀고 주식도 샀고 채권도 샀기 때문에 당장 회수할 수가 없는 거죠. 주식이 손실을 팔 수가 없잖아요. 손실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이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지만 또 이게 다 투자가 돼 있어서 이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신규로 이게 할 수 있는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대신에 국민연금기금은 매년 신규 자금이 50조씩 들어와요. 생돈이. 계속 그래. 생돈. 이게 이제 소가 나왔는데 예, 이런 돈이 50조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 갖고 이제 주택도시기금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갖고 근데 어떤 모르는 학자는 이제 왜 주택도시기금으로 하는데 주택도시기금으로 해봤자 연간 뭐 한 2, 3조 들어오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한 100만 호 집이려면 90조 정도 필요하거든요. 90조 정도. 그다음에 아까 요양시설, 보육시설 하면 10조 정도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한 100조 정도가 필요한데 그거를 뭐 매년 2, 3조 갖고 들어와서 언제 어느 세월에 그걸 하겠습니까? 공급을. 그래서 택도 없네요.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이 더 지금 이제 규모 면에서 크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아 그렇군요. 여기도 문제가 많네. 이거 진짜. 응? 사장한테 건의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 건 좀 해요. 내가? 네. 아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작자라며. 여기는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참고로. 좀 하세요. 나는 내가 스스로 해본 적이 없어. 맨날. 네네. 교수님 말도 안 듣는데 무슨 방송쟁이 나부랭이. 아, 방송이 더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예, 영향력이 훨씬 세죠. 마켓에서. 예. 참. 야 근데 그 요 근래 이 집값 이 정말 뭐 과열됐기도 했고 또 투기까지 벌어져가지고 문재인 정부 투기를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집값 문제 얘기 나올 때 자주 나온 주장이 이겁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 네, 저도 이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지금 딱지가 앉은 것 같아. 그중 하나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공급 부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마치 되게 뭐 매매용, 분양용, 투자용 주택이 되게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지금 엄청나게 공급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뭐냐면 공공임대주택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세대로 따지자면 우리가 1인 가구 세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1인 가구들을 위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1인 가구들 같은 경우는 전체 가구 소득이 한 40%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그런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택 공급이 사실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공급도 이게 말을 잘해야 되겠네. 이거 진짜 네, 정확히 그러니까 해야 되겠네요. 자꾸 이제 주택 공급 이러는데 아니 이걸 공공 임대로 공급하면 공급이 아니고 이게 꼭 뭐 살 수 있는 부자들도 아니죠. 사실 빚내 갖고 이렇게 집 사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집값 올린 차익 노리게 하는 그런 주택을 꼭 공급해야만 공급이냐. 그런 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첨언을 하나 드리면 네. 우리나라가 한 45%가 집이 없어요. 한 5천만 명 중에서 한 2,500만 명이 아직 세입자인데 예전에는 저기 주택 보급률이 70%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가 넘는다고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왜 주거난이 심할까요? 그러니까요. 집이 남아 도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투기.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이 돼 있는데 그다음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 많이 공급이 돼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말 나왔으니까 그럼 아예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이래요.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택을 다 지어서 그러면 이게 정말 사람들한테 골고루 돌아간다 그러면 주택 소유율이 많이 올라야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주택 소유율은 찔끔 올라가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집을 새로 지어서 공급을 해도 대부분 그게 2채, 3채씩 가진 다주택자들이 우선적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주택을 공급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2채 가진 사람이 3채 가지도록 만들어주고 3채 가진 사람이 4채 가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 뭐 기득권 언론들 같은 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치 주택 보급률이 낮아서 뭐 집값이 오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그럼 골 때리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부산, 제주 이런 데잖아요. 경북. 근데 이런 지역은요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제일 높은 지역이에요. 주택 보급률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건설업자들이 한 몇 년 전에 이걸 주택 보급률 기준을 바꿔버려요. 원래는 주택 보급률이 이제 우리가 계속 주택 부족하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떠벌렸다가 이게 주택 보급률이 이제 100%를 넘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기준을 바꿔서 다시 이 주택 보급률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어려워하고 있어요. 네. 이해하는데. 근데 아니 그 어떤 게스트도 저의 표정을 분석하지 않았는데 교수님은 다르시네. 지금 오줌 매려 가지고 이런 찡그리고 있는 거 지금.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방송에서. 네. 내가 말만 하면 찌푸린다. 말만 하면 졸려 하시는 것 같아요. 말만 하면 교수님 얼굴이 헌하다고 진짜 너무 교수님한테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 처음이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하는 빨리 해. 나 화장실 가게. 빨리 그 해. 정전 주택 보급률로 따지면 제주도나 경북 같은 경우는 130% 정도가 넘어요. 근데도 주택 보급이 부족해서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냐고요. 그다음에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멸실주택이 많아져서 단기적으로는 주택 보급률이 오히려 떨어져요. 그럼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이게 재건축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집값이 언제 오르냐 하면 집을 공급한다고 할 때 그래서 주택 공급 부족하니까 집을 막 지어야 돼. 그런 계획이 딱 나올 때. 그래 선분양제 해. 그러니까 선분양제에서 분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공급 막 한다고 하는 거잖아. 그때 제일. 그러면 그 사람들 논리대로라면 사실은 집값이 떨어져야 되죠. 근데 그때 늘 투기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집값이 오르잖아요.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는 거죠. 네네. 진짜 하여간 이제부터는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는 좀 이제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확히 얘기하자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해서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1인 가구용 분양, 그다음에 그 복지용,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이거는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네. 근데 분양용, 매매용, 투자용 주택은 이미 넘쳐나고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네. 자, 나는 곱살이다 제 158회 오늘은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관련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곱살 158회 2부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세요.